너 그 여자애 네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어? 진짜 잘 키울 거야, 엄마. 정말 친딸처럼. 그러면 우선 데리고 와. 데리고 오다니? 이 집에 데리고 와서 딱 2달만 키워봐라.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이가 있는 건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 키워보라고? 그래. 너 2달 정도는 집에서만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 유치원 일찍 졸업했다 치고 데리고 와봐. 나는 좋아. 창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얼마 뒤 엄마, 밥 차릴 때 은지 거도 같이 차려줘.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밥 따로 먹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 밥은 네가 차려야지. 뭐야, 난 일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도 애를 굶길래? 일 핑계 대고? 엄마는 애 돌보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약속은 약속이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홍정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 씨의 전부와도 같았던 하나밖에 없는 딸은 어느 날 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힘들게 키워놓으니 어쩜 그런 박복한 길을 가려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게 냅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콩깍지가 쓰여 홍 씨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는 말에는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아는 듯 했죠. 겪어보질 않았으니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딸에게 결혼 전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2달을 버티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에 딸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홍 씨는 만약 딸이 아이와 잘 지내고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면 그때 가선 마음을 접을 생각이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울 정도로 꼭 그 남자와 살아야겠다면 이미 말려도 소용이 없는 것일 테니 말이죠. 딸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홍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가 어렵게 가진 딸이었습니다. 홍 씨는 오래전부터 자식은 셋 정도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 하나도 어렵게 가진 마당에 둘째는 꿈꿔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그 꿈조차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셋은커녕 하나도 키우기가 벅찼으니 말이죠. 그 뒤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봐주기 힘드시대. 오전이면 괜찮은데 오후에는 일 때문에 안 된대. 어쩌냐? 어린이집 좀 일찍 보내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벌이가 더 좋았으면 당신 일 그만두게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애 커가면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지. 맞벌이를 했기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가기 전까진 시어머니가 키워주시기로 했었지만 허리를 다쳐 입원을 하게 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8개월 어린 딸을 1달 정도 더 집에 데리고 있은 뒤에 어린이집에 보냈고 홍 씨는 복직을 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부부가 참 고군분투하며 아이 하나를 키웠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놓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아픈 아이 때문에 조퇴를 하게 되어 회사에 빈축을 사기도 했고 어쩔 땐 육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를 둘 셋을 낳을 생각을 하긴 힘들었죠. 남들도 그렇게 힘들게 키웠겠지만 홍 씨는 유달리도 그 시절이 고됐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 육아만큼 어려운 일도 없었죠.
그래도 결국 잘 키워냈고 예쁘게 잘 자랐지만 2번 하라면 못할 짓이었습니다. 홍 씨의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뒤로도 독립하지 않고 홍 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회사도 가까운데 나가서 살 필요가 있나? 그래야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연애는 하려면 여기 살면서도 하지. 그리고 연애할 시간도 없어. 연애할 시간도 없다는 딸이기에 불편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퇴근하면 밥 차려주고 빨래도 대신해주는 엄마와 쭉 함께 살고 싶다고 했죠. 그러다가 딸이 하는 일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 씨와는 자연스레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딸이 거의 집에 있다 보니 가끔 친구를 만나는 것 외에는 정말로 남자친구도 안 만나고 지내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딸을 걱정했지만 홍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딸이 20대 후반이 되자 홍 씨도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자친구가 생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 씨가 아는 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딸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좋은 짝 만나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에 조금 놀라게 되었죠. 나 그냥 결혼 안 하려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뜻밖의 말에 홍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 되물었습니다. 요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그게 내 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중에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거라는 상상만 했었죠. 그냥 그러려면 책임감이 커야 되잖아.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이라 그냥 이렇게 살고 싶네. 딸의 말을 듣자 어느 정도 납득은 갔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가정에 대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희생도 피할 수는 없었고 말이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그만큼 힘들 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홍 씨는 결혼해서 딸을 낳은 걸 후회하진 않았지만, 딸이 하기 싫다고 하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셋이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던 딸이 어느 날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독신으로 살겠다던 말을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자꾸만 저녁에 외출을 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 들르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새도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촉이 왔죠. 아니나 다를까 딸에게 물으니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누구 만나? 뭐? 정말이야? 응, 내가 했던 말을 벌써 번복하기 민망하긴 한데.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그런 딸을 홍 씨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홍 씨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죠.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눈 지 1년 뒤쯤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야? 우리 딸 아빠가 평생 데리고 살려고 했더니 누가 채간다는 거야? 남편의 농담 섞인 말에 홍 씨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내년에 결혼하면 딸이 31가 되는데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했죠. 이번 달 안에 아빠 시간 될 때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보름쯤 뒤에 처음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비 사위였죠. 그런데 딸과 함께 앉아있는 남자를 보자 홍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나이가 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입니다. 마흔이란 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살짝 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홍씨만큼 놀란 것 같았죠. 딱 10살 차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10살이 대수냐 싶겠지만 내 딸이 10살 연상과 결혼하는 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정신을 살짝 놓았더니 나눴던 대화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또 틀린 말은 아니라 별다른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홍씨 부부 모두 그래, 자식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이 홍씨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려면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간 자리에 홍씨와 남편은 웬 어린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사위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런 자리에 조카를 데리고 왔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훈 씨, 딸이야. 은지. 그 말에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정말 톡 치면 눈알이 떨어져 대구르르 구를 것만 같았습니다. 박 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용은 전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폭력적으로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홍 씨는 충격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모르는 어른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조금쯤은 무심해 보이는 남자를 대신해서 홍 씨의 딸이 살뜰하게 아이를 챙겼습니다. 언니, 나 오렌지 주스. 주스 먹을래? 아이는 홍 씨의 딸을 언니라고 불렀고 그런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을 언니라고 부르는 아이 때문에 결혼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뒤엎어버리고 싶은데 또 아이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언질 하나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악이었죠. 경악스럽고 황당하고 화도 났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화나본 것이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예의 없는 남자를 이제는 예비 사위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애를 데리고 오면 그 앞에서는 화를 못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참 영악한 것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타는 속을 냉커피로 달래다가 결국엔 흐르는 침묵을 참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먼저 가볼게.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쯤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홍씨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어. 가슴에선 천불이 일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어디서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해.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딸이 그 말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이혼남은 아니야. 그러면 그 애를 혼자 낳았다니? 그건 아니고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살았대. 그럼? 애 엄마는 어디 있는데? 친엄마는 지금 연락은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지.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야?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괴로운 얼굴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애가, 은지가 나를 잘 따라. 잘 따르면 다 엄마 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애는 지금 무슨 상황인 줄은 알아? 왜 널 언니라고 불러? 결혼 얘기는 모르고 아직은 그냥 아빠 친구인 줄 알아. 결혼 준비하면서 천천히 알려줄 생각이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미리 말을 안 해? 지난번에 봤을 땐 왜 아무 말 없었어? 편견 없이 한번 만나보라고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한들 이미 알아버린 이상 그 남자가 좋게 보일 리도 없었고 홍 씨 부부가 이 결혼을 허락할 리도 없었습니다. 죽어도 이 결혼은 안 돼. 죽어도 안 된다고? 말꼬리 잡지 마. 너라면 네 딸 이런 결혼 시키겠어? 남편은 거의 알아놓았고 홍 씨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상심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보다도 까끌까끌해서 차마 목구멍으로 삼켜 넘기질 못했죠. 그리고 그런 부모를 보는 딸도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물러서질 않았죠. 나는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건 처음이야. 엄마 나 키우면서 힘들었다며. 은지는 다 컸잖아. 내년에 초등학생인데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이런 황당한 말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대학생인 딸을 입양하고 말죠. 너 애 키우는 게 그게 쉬운 건 줄 알아? 하물며 남의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남의 애 아냐. 나는 이미 내 딸이라고 생각해. 그게 말이 돼? 얼마나 봤다고 네 딸이야?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면 나 그 집으로 들어갈 거야.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걸 원해? 이게 딸인지 깡패인지 헷갈렸습니다. 이 정도 결혼 조건이면 반대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싶었지만 딸의 눈에는 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딸이 30이 될 때까지 이렇게까지 부모에게 반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 딸린 남자와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딸을 보니 말려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리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 딸은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딸이지만 사실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가 하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미리 말도 없이 딸을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그런 아이를 스스로 챙기는 게 아니라 홍 씨의 딸에게 시키는 것을 보면 어쩐지 알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했다가는 딸의 말대로 식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쳐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괜히 더 반발심만 주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딸에게 말했죠. 너 그 여자애 네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어. 그랬더니 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진짜 잘 키울 거야, 엄마. 정말 친딸처럼. 그러면 우선 데리고 와. 데리고 오다니? 이 집에 데리고 와서 딱 2달만 키워봐라.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이가 있는 건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 키워보라고? 그래, 너 2달 정도는 집에서만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 유치원 일찍 졸업했다 치고 데리고 와봐. 그러자 딸은 고민해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좋아. 창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 쉬울 거라 생각했는지 딸은 어쩐지 신이 나 보였습니다. 어쩌면 남자가 거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아이는 홍 씨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오진 않고 현관 앞에서 아이만 들여보내고 남자는 돌아섰는데 아이와 별다른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심한 태도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빠 바쁘시니까 언니랑 2달만 같이 지내는 거야. 나는 좋아. 대신에 주말에는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나 그러면 유치원 안 가고 놀아? 그렇지. 아이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딸 또한 2달 뒤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2달간 잘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딸에게 말했던 대로 마음을 좀 더 열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착잡함은 잠시 접어두고 2달만 꾹 참아보기로 했죠. 아이는 보통 아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음엔 다소 어색해했지만 적응하는 데까진 하루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차릴 때 은지 거도 같이 차려줘.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밥 따로 먹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 밥은 네가 차려야지. 뭐야, 난 일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도 애를 굶길래? 일 핑계 대고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애 돌보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홍 씨는 아주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홍 씨에게 서운해했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이란 말에 딸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기로라도 해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죠. 그날 이후로 딸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육아는 딸의 몫이었습니다. 식사, 목욕, 빨래, 놀아주기, 밤에 재우는 일까지 말이죠. 그런데 딸은 아이의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것조차 힘에 부처했습니다. 아니, 무슨 밥때가 이렇게 금방금방 와? 진작에 밥을 먹고 소파에 있던 홍 씨가 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은 식사 문제로 제일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딸이 집에 있다고는 하지만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방 밖으로 나와야 하니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듯 했죠. 언니, 나 그림 그렸는데 보여줄까? 지은아. 언니 지금 일하고 있어서. 이따가 봐도 될까? 지금. 잠깐만. 딸의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딸의 방을 들락날락 거리는 아이. 그리고 차마 싫은 소리는 하지 못하고 10분에 한 번씩 나와보는 홍 씨의 딸. 차마 웃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안 자니? 아이를 재우고 나온 딸이 11시가 넘도록 자질 않고 있자 홍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퀭한 얼굴을 한 딸이 대답했습니다. 낮에 일을 별로 못해서 하던 일은 마무리하고 자야 해. 얼마나 걸리는데? 해봐야 아는데 앞으로 3시간? 4시간? 아이고 어쩌냐? 엄마는 먼저 잘게.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쯤 아이가 일어나 온 집안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얌전히 눈치를 봤던 아이는 어디 간 것인지 몰랐습니다. 집이 편해졌는지 천방지축이 다 되어 있었죠. 저 배고픈데. 1시간 정도 이것저것 하며 혼자 놀던 아이가 홍 씨에게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봐. 애가 배고프댄다. 어? 배고프대. 밥 차려줘야지. 그러자 딸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엄마가 좀 차려주면 안 돼? 나 어제 새벽 3시에 잤어. 엄마랑 아빠는 지금 나갈 거야? 어디 가는데? 일 가? 아빠 오늘 쉬어. 약속 있어서.
홍 씨는 되도록이면 집을 비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딸이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혼자서 아이를 돌보길 바라기도 했고, 딸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싫기도 했습니다. 은지 데리러 왔습니다. 주말에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손에는 과일 같은 걸 잔뜩 들고 왔습니다. 아이를 놓고 돌아서던 때와는 사뭇 달랐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 한두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손은 가벼워졌고, 나중에는 주말에 데리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야? 데리고 가야 내가 일을 하든 쉬든 하지. 뭐? 상식적으로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난주에는 연락도 거의 안 했잖아. 은지 걱정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러 오라고. 딸의 방문을 열려다가 들리는 소리에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뛰어와 방문을 열려고 하자 홍 씨가 말렸죠. 할머니랑 그림 하나 그릴까? 언니 주게. 좋아요. 딸이 남자와 다투는 모양이었습니다. 힘들만도 했습니다. 요즘에 딸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았죠. 언니, 나 이 반찬 싫은데. 왜 싫어? 멸치 먹어야 돼. 언니가 볶은 거야. 맛없어. 햄 없어? 아침에도 햄 먹었잖아. 그럼 나 안 먹을래. 은지야, 반찬 투정을 하던 아이는 밥을 안 먹겠다고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보며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서 조용히 좀 쉬고 싶으니까 애 데리고 어디라도 좀 다녀와. 어디? 뭐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이나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일 없다며. 그 사람도 이번 주는 데리러 못 온다고 그랬잖아. 일 없으니까 쉬려고 했는데. 애가 있는데 어떻게 쉬어? 그러자 딸의 표정이 무척 나빠졌습니다. 그런 딸을 홍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점쯤 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 시간을 넘겨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딸은 말없이 아이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잠들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은 남자와 자주 다투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들을까봐 홍 씨가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은지야, 언니 일해야 되니까. 이거 만화 보고 있어. 그 전에는 문 열면 안 돼. 알겠지? 알았어. 배고프면 과자 꺼내 먹고. 그런데 애가 그걸 기억하면 애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이거 할 수 있어? 아이가 딸의 방문을 열고 희한한 포즈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스스로의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못해. 언니는 못해. 그러니까 문 닫고 나가줄래? 다소 거친 음성의 아이가 놀란 듯 보였는데 이내 웃으며 다른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건? 그러자 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쩐지 아슬아슬해 보였죠. 잠을 하도 못 자서 눈밑은 거뭇거뭇했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먹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했잖아. 맛이 없어. 맛이 없어도 먹어야지. 나 집에 갈래. 뭐?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아이. 딸이 깜짝 놀라 묻자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재미없어. 언니는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하고, 밥도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고, 놀이터도 같이 안 가주고, 그냥 유치원 갈래.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온 아이. 그때부터 집에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처음엔 아빠가 바빠서 안 된다고 했던 딸이
며칠 더 지나자 스스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더는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은지 데리고 가. 그리고 또 몇 분간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죠. 결국 이틀이 더 지나서야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빠 바쁜 일 끝났대. 언니는 은지랑 더 있고 싶은데 은지도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랬지? 맞아. 다음에 또 놀러 올게. 그래. 그렇게 아이는 갔습니다. 내 자식을 남의 집에 보내놓으면 혹시라도 눈칫밥을 먹지는 않을까 안절부절 못할 것 같은데 남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이 애가 궁금하지도 않느냐고 다그칠 정도였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는 동안 딸은 많은 생각을 한 듯 했고 딸과 남자의 사이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게 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홍 씨가 보아도 훤했습니다. 딸이 콩깍지가 쓰이긴 했어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을 때였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니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았죠.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딸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홍 씨도 그런 딸에게 2달을 못 채웠다는 사실을 굳이 일깨워주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 테니 말이죠. 홍 씨도 이제는 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집안에서 7살짜리 아이와 씨름한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딸이 그래도 곧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반대할 만큼 반대했으니까 그때 가선 우리도 체념하자.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도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아서 안쓰럽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힘든데 말이죠. 그렇다고 애가 알아서 크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걸 홍 씨의 딸은 이번 기회에 깨달은 듯 했고 비혼주의자였던 딸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었죠. 나 이 결혼 안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안도감에 숨 쉬는 것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애도 애지만 그렇게 무책임한 남자랑은 결혼 못 하겠어. 그간 남자가 보인 태도가 문제인 듯 했습니다. 홍 씨는 남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이 상황이 웃겼습니다. 10년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결국엔 홍 씨의 딸이 새엄마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딸도 정신을 차렸으니 이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헤어지자고 했는지 집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기도 했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네가 은지 엄마 되어주고 싶다며. 나는 오빠랑 결혼하려고 엄마가 되려고 했던 거야. 애 엄마가 되려고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은지 있는 동안 전화 몇 번이나 했어? 밖에서 만나면 피곤해하고 얼른 은지 데리고 들어가 보라고 했잖아. 몇 번이나. 그건 나도 모처럼 애 없이 지내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였지. 애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면 나는 아니야. 집 앞까지 찾아온 남자와 딸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떨어진 곳에서 계속 지켜보았죠. 하지만 남자는 한참 대화를 하더니 뒤돌아섰습니다. 언성은 높였지만 그래도 별다른 일은 없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괘씸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를 데려다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게 할 생각이었다니. 그게 누가 됐든 내 딸은 그러지 않길 바랐습니다. 나중에라도 마음을 돌려준 딸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딸이 들어오기 전에 홍 씨가 얼른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딸이 들어와서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완전히 헤어졌어. 그동안 속상하게 해서 미안. 됐으니까 맛있는 거 해서 밥이나 먹자. 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설령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은 결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리니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도 되고 말이죠. 부럽다, 부러워. 뭐가? 당신은 진짜 결혼 잘한 거야. 얼마나 좋아. 집에서 쇼핑만 하면 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누구는 써제끼고. 내가 언제 써제꼈다고 그래? 이거 3만 원짜리야. 3만 원은 뭐 쉽게 버나? 거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3만 원을 우습게 알잖아. 돈 버는 게 힘든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3만 원도 마음대로 쓰지 못해? 내가 하다못해 3만 원으로 다른 사람한테 적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는 왜 사람을 식충이 취급을 해? 내가 언제 식충이 취급을 했다고 그래? 치킨 시켜 먹는 것도 눈치 주고 3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 입는 것도 눈치 주고 사람을 맨날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것처럼 비꼬고 말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이 사람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 눈칫밥 먹느라 체했나 보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박신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결코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시간을 되돌릴 능력만 있다면 애초에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혼자 사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남편 때문에 전업주부라는 것이 되었는데 박 씨는 그 뒤로 15년을 내내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집안일, 육아, 시부모 병수발까지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박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주말도 휴가도 없는 일이었고 잘한다고 티가 나지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었죠. 단순히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뿐이었다면 그냥 저냥 만족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놈의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자식들이 시험을 못 보면 잘 돌보지 못한 박 씨 탓이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알뜰하지 못한 박 씨 탓이었습니다. 돈 벌어오는 것 외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뗀 남편은 효도도 박 씨의 손을 빌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자신의 덕으로 할 일 없이 편히 사는 팔자 좋은 여자 취급을 했죠. 그렇게 좋은 팔자라면 직접 살아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식충이 취급하는 배우자를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는지 말이죠. 단돈 3만 원을 가지고도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처지로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젊은데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고 싶지도 않았죠. 그리고 평생 박 씨를 괄시한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둘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야 할 텐데 박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했지만 뿌듯한 마음만큼 공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랬죠. 박 씨의 남편은 자식들 교육에 유달리 열을 올렸습니다. 박 씨도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극성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박 씨가 40대 초반까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죠. 박 씨는 원하지 않았기에 당시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 당신도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거 힘들다며? 그래서 이참에 그만두고 애들이나 보라는 거잖아. 힘들다는 말이 그만두고 싶다는 말은 아니잖아. 같이 분담을 하자는 거지. 어차피 애들 좀 더 크면 수험 공부해야 할 텐데 이렇게 신경을 못 써서 되겠어? 누구 하나는 신경을 써야지. 나 회사 그만두면 당신 혼자 벌게? 그럼 어때서? 충분하지. 남편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적게 버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원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이들 교육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박 씨가 함께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정이 우선 아니냐는 남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41세의 박 씨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편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종일 일하다가 집에 있으니 시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었기에 등교 후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을 하면 됐죠. 그런데 애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은 늘었습니다. 아들들 학교가 끝나면 차로 이리저리 학원에 데려다 주는 일을 박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동 시간을 줄여서 학원을 하나씩 늘리라는 남편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가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둘이고 다른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잘해서 다녀야 했죠. 그리고 집안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맞벌이 할 때는 남편도 뭐라도 거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박 씨 또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살림만 하게 됐으니 전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하자 하고 다짐 아닌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반찬이 맨날 똑같아. 오늘 새로 한 건데? 색다른 거 좀 해봐. 시간도 많은데. 시간이 많기는 종일 청소했구만. 청소를 종일 할 게 뭐가 있어? 청소도 있고 애들 학원에도 데려다 줬고 빨래하고 베란다 청소하고 애들 방 청소하니까 하루 다 갔어.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그렇지.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박 씨는 저절로 자신을 혹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마음속에도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니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야겠다는 생각도 늘 하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오늘 좀 와라. 오늘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 몇 시에요? 2시에 진료야. 아, 저 4시에 성훈이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럼 병원 들렸다가 가면 되겠네. 시간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병원 가는데 버스 타고 가리? 너는 맨날 집에만 있는 애가 전화만 했다 하면 바쁘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받은 시각이 12시였습니다. 하던 반찬을 대충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고 아들을 데리러 가니 시간이 아슬아슬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등이며 목덜미며 땀으로 축축했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박 씨는 수시로 시집에 불려갔습니다. 오늘처럼 기사 노릇을 하기도 했고 자질구레한 시집 행사에 모두 참여해야 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지 않았던 일까지 박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많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히 살고 있으면 시부모는 알아서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다가도 어쩐지 기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렇게나 출근하기 싫던 직장이 그리워지기도 했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돈 쓰는 것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생활비를 받고 가계부를 쓰다 보니 하나하나 남편에게 감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뭘 사더라도 어쩐지 남의 돈으로 사는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둘이 벌다가 혼자 벌게 되어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여유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사람이 작아지는 기분을 남편은 알까 몰랐습니다. 그걸 꼭 사야 되는 거야? 이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고 자식들은 커서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는 큰 과제 하나를 끝냈으니 숨 좀 돌리며 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너희 숟가락은 너희가 놔. 주말에 박 씨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다 같이 집에 있었기에 박 씨의 손길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얘들아, 숟가락 좀 놓고 하라니까. 성훈이 너는 밥 좀 푸고. 그러자 아들이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당신 할 일을 왜 애들한테 시켜? 뭐? 황당한 남편의 말에 박 씨가 되물었습니다. 정말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식사 준비는 당신이 하는 일이잖아. 숟가락 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 어렵지도 않은 걸 굳이 애들을 시켜야 하느냔 말이야. 내 말은 주말에도 종일 청소하고 밥 차리고 하는데 그거 좀 도와주는 게 어려워? 대신 평일에 펑펑 놀잖아. 펑펑 논다고? 자식들이 대학에 간 뒤로 조금 편해진 건 사실이었지만 펑펑 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아직도 시집에 매주 3-4번씩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몸을 어정쩡하게 일으킨 채로 양쪽의 눈치를 받습니다. 남편이 언짢은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슬그머니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마 숟가락을 놨다가는 아버지 심기를 건드릴까 무서운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참을인을 3번, 아니 30번을 새겼습니다. 밥도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을 새듯이 씹다가 결국 남기고 일어나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땅을 파면 쌀이 나오는 줄 알아. 큰 소리로 한 말도 아닌데 꼭 귓가에 천둥이 치듯 크게도 들렸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자식들 있는 데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식들 대학 가고 시간이 지나자 집에 있는 박 씨가 뭘 해도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을 대청소한 날이었습니다. 둘째까지 첫째를 따라서 자취를 하겠다고 떠났는데 작은 방을 청소하다가 결국엔 온 집안을 종일 치우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시집에서 호출도 없었고 남편도 야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아무데도 안 나가고 빨래하고 반찬하고 청소만 했습니다. 창틀에 TV 뒤까지 구석구석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 보니 나중엔 지쳐서 밥 먹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저녁밥은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대충 먹고 치웠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밥을 차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하면 9시는 될 듯 했기에 박 씨는 모처럼 책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참 좋아했는데 좀처럼 읽을 시간이 나지 않아 한참을 손에서 떼고 살았습니다. 한 30분쯤 읽자 눈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종일 중노동을 했더니 고됐는지 자꾸 잠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읽던 책을 소파 위에 올려두고 일어났습니다. 뭐라도 해야 잠이 안 들 것 같아서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소파에 앉아 빨래를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옷장에 넣어두자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죠.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박 씨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일 청소를 했기에 깨끗해졌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까 싶어 남편의 입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그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이 소파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박 씨에게 물었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뭐해? 그런데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집에서 뭐 하냐는 질문이 정말로 뭐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할 일 없이 뭐 하냐고 박 씨를 비난하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자격지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는지 하나 둘 나열하자 남편이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건 한두 시간이면 되지 않나? 그 말에 기가 막히기도 했고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이제라도 직장을 구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젊었으니 뭐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알아보던 찰나였습니다. 어머니 병간호 좀 당신이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깨어는 나셨지만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일상적인 도움이 조금씩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치 않아 합가를 하진 않았지만 박 씨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집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형님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좀 하자고 하면 안 돼? 형제가 셋인데 왜 박 씨 혼자 그래야 하는지 묻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다들 일하느라 바빠. 그럼 당신은? 나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엄마를 돌봐? 바빠서 엄마를 돌봐줄 시간도 없다는 형제들은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건 박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지. 도대체 누가 논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아, 그럼 당신이 일해? 회사를 그만뒀던 게 그토록 후회됐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박 씨의 노고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자기 할 몫을 해야 하는 거라는 식이었죠. 당신 오늘도 골프 가? 어머님한테 좀 가봐. 당신이 가야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나는 언제 쉬어? 일주일 내내 일한 사람한테 그러고 싶냐? 당신은 평소에 많이 쉬잖아. 참 잔인한 말이었고 그 말에 뒤집어 엎지 못하는 박 씨가 천치였습니다. 10년 넘게 식충이 취급을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라는 사람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5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고 2년 전에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고 그 형제들이고
누구 하나 박 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이 되자 자식도 없고 모실 시부모도 없으니 일을 하면 될 텐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종일 집에 있다 보니 더 비참한 말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집에서 살림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눈에 박 씨는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나이 드니 정말로 어쩔 땐 할 일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뒷바라지 해야 하는 자식들도 모두 독립을 했고 박 씨 부부만 챙기면 됐으니 말이죠. 그럴 때면 박 씨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찾아서 해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놀고 먹는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한시도 몸을 쉬게 두지 않았죠. 나 오늘 늦어. 몇 시쯤에 와? 회식 있으니까 많이 늦어. 당신 먼저 자. 오랜만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야근도 거의 없었고 항상 칼같이 퇴근해서 밥은 꼭 집에서 먹는 남편이었기에 이런 시간이 귀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자 음식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 조금 출출했는데 군침이 돌았습니다. TV에 나오는 것처럼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며 드라마를 보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휴대폰을 열어 동네 치킨집을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려다가 말고 멈칫했습니다. 이 순간 왜 하필이면 혀를 차는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지 못마땅한 듯한 그 표정이 떠올라 차마 주문을 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러워져 바로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죠. 이 정도도 못 먹고 살면 되겠어? 박 씨는 괜히 호기롭게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도착한 치킨과 함께 맥주를 마시니까 정말로 천상에 온 듯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먹으니 더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은 치킨을 발견한 남편이 식탁 위를 힐끔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다 먹지도 않을 거를. 땅 파면 치킨 값이 나오나? 박 씨는 남은 치킨을 두세 끼 나눠 다 먹어치울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옷이 그거밖에 없어? 남편과 함께 장례식에 갈 일이 있었는데 박 씨가 입은 옷을 보더니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내 옷이 왜? 너무 후줄근하잖아. 장례식 갈 때마다 입는 옷인데. 산지 10년은 된 옷이니 새 옷 같을 순 없겠죠. 새 옷을 산 지가 몇 년이 된지도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입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후줄근하다는 옷을 입고 갔는데 가는 내내 남편의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엔 남편의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박 씨도 아는 사람이기에 같이 왔지만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남편 덕에 편히 사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박 씨의 인생이 쉽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신경한 말을 건넬 때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였는데 요즘에 집에서 전업주부하는 여자도 있느냐며 웃는 바람에 남편도 박 씨도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박 씨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해보았기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부가 백수는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박 씨네는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오고 얼마 뒤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웬 택배 상자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상자를 들여다보자 박 씨가 얼마 전에 주문한 물건이 맞았습니다.
아, 당신이 장례식에서 입었던 옷이 후줄근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검은 티셔츠 하나 샀어. 그러자 남편이 상자를 식탁 위로 툭 집어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다, 부러워. 뭐가? 당신은 진짜 결혼 잘한 거야. 얼마나 좋아. 집에서 쇼핑만 하면 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누구는 그 돈 써제끼고. 남편이 박 씨를 비꼬며 말했습니다. 박 씨도 순간 열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언제 써제꼈다고 그래? 이거 3만 원짜리야. 3만 원은 뭐 쉽게 버나? 거 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3만 원을 우습게 알잖아. 작정을 하고 박 씨의 속을 긁을 모양이었습니다. 돈 버는 게 힘든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3만 원도 마음대로 쓰지 못해? 내가 하다못해 3만 원으로 다른 사람한테 적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는 왜 사람을 식충이 취급을 해? 언제 식충이 취급을 했다고 그래? 치킨 시켜 먹는 것도 눈치 주고 3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 입는 것도 눈치 주고 사람을 맨날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것처럼 비꼬고 말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이 사람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 눈칫밥 먹느라 체했나 보지. 박 씨는 남편에게 대꾸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도 평소 성격 같았으면 더 쏘아붙였을 텐데 박 씨의 반항에 당황한 듯 쫓아오지도 않았죠. 박 씨는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을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전업주부가 다 박 씨 같은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정상인 것은 박 씨도 알았습니다. 박 씨를 무시하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남편. 박 씨는 그나마 남아있던 미운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한동안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박 씨에게 화가 났고 박 씨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며 일이 생겼습니다. 2주 뒤에 오빠가 모시고 갈 거고 요양원 비용은 형제들끼리 나눠서 내기로 했어. 그게 얼만데? 매달 40만 원씩 내야 해. 전체 다 해서? 아니, 각자? 아니, 누구 하나가 모시면 되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요양원에 모셔? 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남편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은 돌아가실 때까지 박 씨가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장인의 요양원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손해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좀 싼 데로 알아보면 되지. 형제가 몇인데 40씩이나 모아? 박 씨는 남편에게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돈은 박 씨가 내야 할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당신은 딸이니까 좀 줄여달라고 그래. 박 씨가 입을 꼭 닫고 있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궁시렁거렸습니다. 부모 요양원비까지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나 싶어 서러웠습니다. 목구멍이 뜨끈해지는데 겨우 숨을 삼켰습니다. 애를 키우고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을 내조한 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다면 박 씨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랐죠. 내 처지가 상대방에게 달렸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라는 건 참
참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라도 밖으로 나가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2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으며 숨죽이고 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야 했다고 후회했죠. 며칠 뒤 선심 쓰듯 남편이 박 씨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습니다. 아무튼 당신 고집은 알아줘야 해. 바보같이 왜 말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당신은 좀 덜 내도 되잖아. 그래?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내가. 알긴 아는구나. 당신한테. 뭐, 나 일자리 구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파한대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나이에 무슨 일자리냐며 황당해했죠. 웃지 마. 내가 쓸 돈 알아서 벌 거야. 당신이 무슨 수로? 남편의 비웃음처럼 금방 되진 않았습니다. 원래 하던 일은 그만둔 지 워낙 오래돼서 경력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나이가 있으니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일은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요는 있었죠. 박 씨는 아이 돌보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이상의 대졸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친구의 귀띔으로 알게 된 자리인데 학부모도 참 좋아했습니다. 하는 일은 아이 학원 데려다 주고 끝나면 집에서 밥 해주고 간단한 숙제도 봐주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제격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한 일이 자식들을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막상 취업을 하자 남편은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받는 돈도 적지 않음에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이었죠. 아니, 어딘가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아, 당신은 집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늦게 들어와. 느낌 뭘 늦어? 원래 이 시간에 끝나는데. 일을 시작한 뒤로는 귀가 시간이 남편보다 늦었습니다. 학부모가 퇴근한 다음에야 박 씨가 퇴근할 수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그럼 낮에라도 좀 치워놔야 할 거 아니야? 현관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보고 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저녁에 버리려고 뒀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퇴근했으면 버리면 되잖아. 이걸 내가 왜 버려? 그럼 내가 왜 버려? 그러자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당신 할 일이잖아. 했을 남편인데 말이죠. 그럼 낮에 했어야지. 밥도 안 차려놓고 말이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 다음 달부터는 낮에도 일해. 뭐,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도서관 사서 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학부모에게 소개받았습니다. 물론 다닐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말이죠. 그리고 옷은 그게 뭐야? 내 옷이 왜? 일하려면 깔끔하게 입어야 해서 샀지.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그렇게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더니 막상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자 싫어하는 게 웃겼습니다. 그러고 다닐 시간에 집이라도 좀 돌보라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일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 여자가 진짜. 적어도 옷 한 벌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고 부모 병원비도 눈치 보지 않고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남편과는 함께 살 수 없었죠.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박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뭐? 이혼? 꼭 무슨 거지 주워다 키운 것처럼 말하네. 남편이 생각하는 박 씨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여태 살아왔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아들
명문대 가도록 뒷바라지 했고, 당신이 벌어오는 돈 쪼개고 쪼개서 알뜰하게 살아서 재산 불렸어. 당신이 밖에서 일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 정말 당신 혼자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게 그럼 다 당신 덕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왜 당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고 집에 주저앉혔어? 그래놓고 나이 드니까 그렇게 식충이 취급을 해? 내가 그런 당신이랑 계속 같이 살 천칠라고 생각한 거야? 말은 청산유수네. 그래. 이혼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해보자. 누가 손해인가? 남편은 꼭 돈 한 푼 없이 박 씨를 쫓아낼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것이었죠. 아무리 집에서 살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은 인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돈이 적다고 하더라도 박 씨는 남편과 헤어질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아니면 심경의 변화가 온 건지 몰라도 남편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밥도 혼자 못 차려 먹는 남편이니 말년이 막막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알아들었으면 이혼을 해줘야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도 자립해서 살 거야. 이제 그럼 당신 맨몸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는 안 될걸? 재산도 나눠 가져야지.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박 씨는 얼마 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수도 없이 얘기했어. 근데 언제 당신이 내 얘기 들은 적이나 있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혼하는 게 어디 있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해. 나도 내가 돈 벌어서 나한테 쓰면서 좀 살고 싶다. 당신도 나 먹여 살리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애들도 다 컸으니까 당신도 당신 돈 혼자 다 쓰면서 편히 살아. 여보, 박 씨는 그렇게 남편과 작별을 했습니다. 다음 해 이혼을 하게 되었죠. 박 씨는 이토록 후련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좋게 20년은 더 된 것 같았죠. 대단한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목돈도 좀 있었고 앞으로 못해도 10년, 15년은 일할 수 있기에 부지런히 노후 준비를 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벌이가 나쁘지 않아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찾아와서 말 그대로 땅을 치며 빌었지만 박 씨는 끝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박 씨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혀를 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그렸던 삶은 아니었지만 이런 그림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혼자서 설 수 있는 삶 말이죠. 사실 엄마 아빠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야. 앞으로 먹고 살기에도 막막해서 너희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는 말이야. 아니, 이 집도 있고 여태 모아두신 것도 있을 거고
퇴직금도 있고 아버지 주식도 하셨잖아요. 맞아. 농담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농담을 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는 게 아니야, 요즘에.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주식으로 다 날렸다. 뭐라고요? 직장도 이제는 안 다니지. 모아둔 돈은 다 까먹었지. 남은 건 이 집뿐인데. 이 집도 대출 받았어. 메꿀 돈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앞으로야. 땡전 한 푼 없이 대출 있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낼까 모르겠다. 너희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하느라 엄마 아빠는 이제 돈 없다. 노후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오히려 도와줘야 해. 도와주다니? 우리가 엄마 아빠를? 그래, 다음 달부터는 너희가 엄마 아빠 생활비 좀 보태줘. 아빠도 할 일 좀 찾아보긴 할 텐데 이 나이에 또 무슨 일을 구하겠냐? 어디 기사 보니까 은퇴 후에 노부부가 살아가려면 매달 최소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걸 저희 보고 다 대라고요? 그래도 자식이 둘이라 다행이야. 젊었을 때 투자를 해놓으니까 든든하네. 아니요, 아버지, 잠시만요. 그건 잠시만요. 누나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할 게 뭐가 있어? 너희한테 최대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돈돈 하길래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고명국 씨입니다. 그리고 고 씨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 씨 부부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 씨는 먹고 살 만큼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식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되고서도 부모에게 자꾸만 손을 벌리는 자식들. 자식에게는 아무리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적게 주면 서운하다고 투덜댔죠. 부모의 것을 당연하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가져가려는 자식들. 고 씨 부부는 내가 가진 물질을 자식에게 필요 이상으로 쏟아붓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바쳐 키운 딸과 아들은 고 씨 부부를 자식들에게 인색 부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순전히 자신들이 잘나서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부모의 그른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 모든 것 뺏어가려는 자식들을 고 씨는 이제는 떼어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죠. 고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사랑으로 키운 소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고 실제로도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바르게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 개인 사업해. 무슨 사업? 인터넷 관련된 사업. 그래서 언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년 봄쯤에 할까 해. 첫째인 딸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고 씨 주변에 사업하다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되도록이면 적게 벌더라도 회사원이 좋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고 씨가 사위의 직업까지 결정할 수는 없었죠. 근데 나중에 알겠지만 재영 씨네 부모님은 결혼하는데 보태주시지는 못한대. 마치 죄 지은 것을 고해성사하듯이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그것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는 것은 부모 능력껏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 넘은 자식들이니 각자 모아둔 돈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고 씨는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주긴 할 것이지만 역시나 능력 한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 씨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 능력이 훌륭하다고 하니 다행이었죠. 그래서 고 씨는 딸이 신혼집을 구할 때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딸이 모은 돈보다 많이 보태줬기에 일부 대출을 받고 꽤나 번듯한 곳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욱이 너도 누나 결혼할 때만큼 보태줄게. 이듬해 아들도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러 온 아들에게 고 씨 부부가 말했습니다. 그보다 많거나 적으면 남매 간의 불화가 생길까봐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 기뻐하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근데 누나랑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 누나는 매형네가 안 도와줘서 그런 거고요. 저희는 주인의 쪽에서도 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얘긴 아들에게서 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예비 사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 쪽에서 보태는 돈보다 고 씨 부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주장은 적어도 그만큼은 7천만 원 정도는 더 보태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씨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도 제가 남잔데. 30 초반밖에 안 된 아들이 남자 여자 따지는 소리에 황당했습니다. 반반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따지면 결혼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집 한 채는 가지고 가야 했으니 말이죠.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딱 거기까지 가능해. 아들은 불만이 많아 보였지만 그 이상은 고 씨 부부도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까지만 시켜놓고 노후 삶을 사람답게 살려면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딸 결혼시킬 때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주었으니 아들도 그만큼은 더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제는 고 씨 부부를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크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도 남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언짢아 했고 고 씨가 더는 지원해 줄 것 같지 않자 아들은 포기했죠. 그렇게 자식들 둘 모두 결혼시키고 한갓진 노후를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할 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기에 노후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딸이 고 씨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저녁 식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말없이 와서 숟가락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으려고 왔어. 오랜만에. 고 씨는 딸을 반겼습니다. 결혼을 하니 좀처럼 보기가 힘든 딸. 그런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서방은 어쩌고 혼자 와? 강서방은 바쁘지. 요즘 사업을 확장한다는 말은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이 8시가 다 되어 갔는데 참 열심히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은 먹어가면서 일하는 거야? 사무실에서 먹지. 쉬엄쉬엄 하라고 그래. 사업이 그게 되나? 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직장에서의 이야기, 사위와의 이야기로 딸의 입은 쉴 줄을 몰랐죠. 자식들이 독립한 뒤로 대부분 아내와 둘만 조용히 식사를 했지만 오늘따라 활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집에 언제 가게? 이제 슬슬 가야지. 밤길 무섭다. 얼른 가봐. 딸을 배웅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정작 딸이 나가질 않고 뭉구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사실 할애기가 있어 왔다며 고 씨를 식탁 앞에 도로 앉혔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 딸이 입을 뗐습니다.
강서방 사업하는 거 좀 더 키워보려고 하고 있거든. 들었어. 근데 그게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하다네. 웬 뜬금없는 얘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고 싶은 건가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줬으면 해요. 뭐? 고시보다도 아내가 더 놀란 듯 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다던 사위의 사업 자금을 어째서 고시 부부에게 보태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잘 되는 거 더 잘 되라고 애쓰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사업 좀 더 커지면 엄마 아빠도 좋지. 그러면서 사업 자금을 보태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수익이 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고시는 돈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더 좋았습니다. 사위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고시도 주식도 해보고 작게 부동산에 투자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에게 역시나 제일은 안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딸을 시켜 장인에게 사업자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사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것도 의심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얼마를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까지 손 벌려야 하는 사업이면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겠다. 아, 그런 거 아니야. 딸이 하도 답답해하길래 금액이라도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한 3천 정도 빌려주는 것은 생각해 볼까 싶었죠. 한 2억 정도만 어떻게 힘들까? 뭐? 2억? 아내의 입이 떡 벌어졌고 고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한데 사업 자금을 대주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아, 아빠. 사위가 좀 도와달라는데?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을 해. 자세히 들어볼 게 뭐가 있어? 그만한 돈을 어떻게 달라는 거야?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돼. 2천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은 빌려주마. 2천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해? 딸이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하지만 더 얘기를 들어보나 마나였습니다. 그러자 딸은 크게 상심했죠. 아니, 그래도 자식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해? 언제 단칼에 거절했어? 금액이 문제잖아. 금액이 엄마, 아빠 그 정도 여윳돈은 있잖아. 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이었지만 딸에게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당연히 자식에게 퍼줘야 한다는 듯 했죠. 사업에 투자할 만한 여윳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다소 차갑게 대꾸하는 고씨 때문에 딸은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직까지 얼이 빠진 듯 있다가 딸을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흔드는 손에 힘이 없었죠. 무슨 2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게. 고씨 부부는 딸이 돌아간 뒤로도 황당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허허바람 빠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 또 자기가 안 오고 민영이를 보내? 그것도 사위가 괘씸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딸은 서운했는지 그 뒤로 한참을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와 통화를 했던 걸로 아는데 아내의 휴대폰이 잠잠했죠. 그건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딸과 사위 때문에 고씨 부부는 한참을 속상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용돈도 주시고 하나 봐요.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네. 그래서 주희가 말은 안 하는데 좀 섭섭한 눈치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면 되는 거야? 글쎄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아들네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밖에서 아들 내외를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날의 일이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축하 선물이 없었다며 말이죠.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직 이르지만 아내가 베넷저고리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런 선물이 아닌 용돈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속상해 한다는데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용돈을 갈취당하고 얼마 뒤에는 또 산후조리원 비도 내달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죠. 그걸 누가 정해놨길래 이렇게 자꾸 돈을 달래?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문화예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우러나서 줘야 하는 거잖아.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러냐? 이 돈 달라 저 돈 달라 하니 고시 부부로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꼭 맡겨놓은 돈을 달라는 식이었고 주지 않으면 천하의 나쁜 시부모가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모레 송주 결혼식 말이에요. 그거 못 갈 것 같아요. 왜? 주말에 일 있어. 네, 갑자기 회사에 나가봐야 해서요. 급한 일이라. 그럼 어쩔 수 없지. 축의금 해야 하죠? 송주가 너희 결혼할 때도 냈잖아. 30만 원 한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계좌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셔서 좀 전해주세요. 직접 이체하는 게 낫지 않아? 청첩장에 적혀 있던데. 그래도 직접 받는 게 좋죠. 그런가? 알겠어. 어느 날 조카의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참석을 못하게 됐다며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죠. 그래서 아들의 부탁으로 고씨 부부는 결혼식에 참석해 아들의 이름으로 축의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미리 보낸 줄 알았던 30만 원은 통장에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한테 보냈어? 축의금. 아니, 나는 들어오면 휴대폰 울리는데. 보내겠지? 하지만 하루가 더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까먹었나 싶어서 아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전화까지 해서 재촉하기엔 사람이 괜스레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도 아들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손주를 봐주러 아내가 아들네 집에 간 날, 아내가 아들에게 물었더니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 분명 보냈는데 이상하다고 그러던데. 바로 보내준다고 그랬어. 근데 안 들어왔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참 신경 쓰이게 하는 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신 내준 것이었다면 생각도 안 했을 돈이었는데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던 말 때문에 자꾸만 확인하게 되니 그것도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였죠. 안 받으면 그만이라지만 그렇기엔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주겠다 하는 것도 오히려 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렇다고 빚쟁이도 아니고 30만 원 달라고 자꾸 메시지 보내기도 그렇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또 물어봤다는데 같은 대답을 들었고 여전히 돈은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그냥 받았다고 칩시다. 마음 같아서는 괘씸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었지만 더는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몇 번 더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잘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 번 계속되니 어이가 없었죠.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돈도 벌고 가정도 있는 성인인데 부모에게 그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안 아까운 사람도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어릴 때처럼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을 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돈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에 빌려줬던 30만 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이죠. 되게 좀 치사하시네요. 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고씨에게 치사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놓고 안 주는 놈이 치사하냐?
아니면 빌려준 놈이 치사하냐? 그러자 아들은 할 말이 없어졌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무슨 이사를 해? 그 집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계약 기간도 안 끝나지 않았어? 근데 집 사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금매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집을 산다고? 네, 그래서 계약 끝나면 바로 들어가려고요. 아이고 벌써 사서 간다니까 잘 됐네. 속으론 아들이 그새 돈을 그렇게 모았나 싶었습니다. 참 대견하다 생각하려던 찰나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말끝을 흐리는 게 듣지 않아도 벌써 불안했죠. 좀만 보태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집값이 있다 보니까요. 주택담보대출 있잖냐? 그것도 받긴 받죠. 뭘 그렇게 무리를 해서 가려고 그래? 1억 정도만 보태주시면 지금 내 집장만 알 수 있어서 그렇죠. 뭐? 1억? 딸이나 아들이나 어쩜 이렇게 억소리를 잘해대는 건지 몰랐습니다. 1억, 2억이 네 집 개 이름인가 싶었습니다.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천천히 이사하면 될 것을 뭐하러 능력이 안 되는데 급하게 가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당연히 그 돈을 보태줄 거라고 생각하나 싶어 기가 막혔죠. 그건 아닌 것 같다. 1억을 당장 어디서 나서 줘? 아버지 그래도 여윳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싶더니 딸이 전에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둘이 남매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똑같은지 몰랐습니다. 아니 너희는 엄마 아빠한테 돈 맡겨놨어? 고씨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너희요. 누나도 돈 받아갔어요? 곧 눈에서 빛이라도 나올 듯 했습니다. 치사하게 누나만 주고 저는 안 주시는 거 아니겠죠? 네 누나도 안 줬어. 그러니까 너도 못 줘. 아니, 누나는 누나고 저는 저죠. 이번 기회 아니면 집 못 사요. 1억을 빌려줘도 나중에 어떻게 갚을 생각인데? 아무리 아들 며느리 둘 다 직장에 다녀도 애 키우면서 따로 1억을 모으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늙어 죽을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아? 아빠 퇴직해서 이제 돈벌이도 없다. 아, 맞다. 퇴직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생각 같아서는 아들의 주둥이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대신에 고씨는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보태준 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아, 아버지. 얼른 가봐라. 거의 아들을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꼭 짠 듯이 며칠 뒤에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씨의 속을 긁어놓았죠. 민욱이 이사하는데 보태줄 거면 나도 줘. 뭐, 사업자금 말하는 거야? 사업자금으로 쓰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던지 할 테니까. 어쨌거나 똑같이 줘. 밑도 끝도 없이 남동생과 똑같은 돈을 달라며 떼를 쓰는 딸. 자식들 눈에는 고씨 부부가 돈으로 보이나 싶어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민욱이한테 돈 안 줬어. 앞으로도 안 줄 거고. 그것도 그래.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인색해? 민영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아니, 엄마, 아빠. 자식 결혼시키면 끝이야? 이제 우린 자식도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니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사업자금 안 줘서 좋은 기회 날렸어. 그건 그래. 그렇다 쳐. 우리도 이제 전셋집 벗어나서 집 좀 사보자. 그래서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니면 엄마 아빤 전 재산 꽉 쥐고 살게?
고씨 부부가 도대체 얼마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딸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딸 둘 다 똑같았습니다. 여태 해준 걸로는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씨는 남들보다 자식에게 부족하게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씨 부부가 해줄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뭐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부모에게 1억 내놔라, 2억 내놔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자식들인가 싶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부모보다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싶을까 궁금했죠. 오히려 너무 풍족하게 키운 것이 원인인가 생각했습니다. 고씨 부부가 대단한 자산가는 아니었지만 둘 다 안정적으로 일했고 평생 가정만 돌보며 살았기에 자식들은 결핍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결핍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죠. 언젠가 어디서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시달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고씨 부부는 자식 둘에게 시달려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러다 나중엔 다 주고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자식들은 끈질겼습니다.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끝도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 고씨 부부의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키운 게 본인인데 누굴 탓할까요?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던 간에 고씨 부부는 굶어 죽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년에 괴롭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내 자식들과 멀어지기로 말이죠. 고씨는 며칠 뒤에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방문한 자식들의 얼굴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떠올라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쥐고 있는 걸 받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사실 너희 사업 자금도 못 대주고 이사갈 돈도 못 주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두 자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짜고짜 불러서 심각한 얘기를 하니 긴장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최대한 미루려고 했는데 너희가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뭔데 그러세요? 사실 엄마 아빠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야. 앞으로 먹고 살기에도 막막해서 너희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는 말이야. 아니, 이 집도 있고, 여태 모아두신 것도 있을 거고, 퇴직금도 있고, 또 아버지 주식도 하셨잖아요. 아들은 어쩐지 횡설수설하는 느낌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농담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농담을 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는 게 아니야, 요즘에.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주식으로 다 날렸다. 뭐라고요? 직장도 이제는 안 다니지. 모아둔 돈은 다 까먹었지. 남은 건 이 집뿐인데. 이 집도 대출 받았어. 메꿀 돈이 있어서. 아니, 이게 무슨... 아들도 딸도 충격이 큰 듯 얼른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야. 땡전 한 푼 없이 대출 있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낼까 모르겠다. 아들, 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너희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하느라 엄마 아빠는 이제 돈 없다. 노후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오히려 도와줘야 해. 도와주다니? 우리가 엄마 아빠를? 그래. 다음 달부터는 너희가 엄마 아빠 생활비 좀 보태줘.
아빠도 할 일 좀 찾아보긴 할 텐데. 이 나이에 또 무슨 일을 구하겠냐? 경악스런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도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어디 기사 보니까 은퇴 후에 노부부가 살아가려면 매달 최소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걸 저희 보고 다 대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 고 씨는 딸의 말을 못 들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둘이라 다행이야. 젊었을 때 투자를 해놓으니까 든든하네. 아니요, 아버지. 잠시만요. 아들이 다급하게 고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잠시만요. 누나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한테 손 벌렸겠어요.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집 사서 이사 가려고 생각했던 거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던 거 아니냐. 아빠, 나도 당장 150만 원씩 주긴 힘들어. 내 월급이 얼만데. 그러면 엄마 아빠 길에 나앉아? 아니, 나앉는 게 아니고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너희한테 최대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돈돈 하길래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반면에 자식들은 고구마를 10개를 삼킨 듯 목이 메어 보였습니다. 어서들 가봐. 엄마 아빠 사정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도 상해 잘 해보고. 그렇게 아들, 딸은 어버버 하는 사이에 고 씨의 현관문을 넘었습니다. 고 씨와 아내만이 비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죠. 그리고 얼마 뒤부터 자식들과 연락이 잘 닿지를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봤겠지?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지. 사실 고 씨 부부는 딸과 아들을 부르기 전에 정말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고스란히 고 씨의 통장에 그 돈은 있었지만 아들네 보라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등기를 받다면 거기에 적힌 근저당을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고 씨의 말이 사실이라 생각한 자식들은 식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통화가 힘들어? 아, 바빴어. 강서방이랑 한번 와. 강서방? 왜? 같이 밥 먹은 지도 오래됐으니까 한번 보려고 하지. 강서방 바쁘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그리로 가고 아빠가 강서방한테 직접 전화할까? 아니야. 이번 주에 그럼 한번 갈게. 그렇게 부른 딸 부부는 어쩐지 식사 자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위도 자꾸만 딸을 힐끔거렸고 말이죠. 예전에 사업자금 그거 못 대줘서 서운했지. 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사돈은 잘 계시지? 아, 네. 그럼요. 너희들 어깨가 참 무겁다. 네, 그래도 이렇게 아들 잘 키웠으니까 사돈도 든든하시겠지. 노후는 아들이 책임져 줄 테니까. 거기에 우리도 좀 부탁해. 그러자 사위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고 씨는 딸과 아들에게 이제 슬슬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줄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젊은데 다시 버시면 되죠. 저희도 힘들어요. 요즘 사업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딸과 아들이 함께 찾아와서 생활비는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금액이 너무 크냐? 그러면 우리가 민욱이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 네? 집이야 대출 있어도 팔면 그래도 얼마라도 남을 거고. 너희 집에서 살면서 먹고 자고 하면 생활비는 한 100만 원만 있어도 될 거 아니야. 그걸 민영이가 주면 되지. 아빠, 100만 원도 힘들다니까. 저희 집에서 두 분이서 사신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엄마 아빠 따로따로 민영이 집, 민욱이 집에서 살까? 한 사람씩 맡을래? 아니, 그게 무슨 경우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노후 대책도 없이 그렇게 태평하게 산 거야, 여태? 60 넘어서 주식으로 망하는 게 말이나 돼요? 60 넘은 부모에게 손 벌렸던 과거는 이미 잊은 듯 노후 대책이 어쩌고 하면서 화내는 자식들을 보니 실소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빈말로라도 부모 걱정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늙은 부모 부양해야 할까봐 불에 데인 듯한 반응을 보이는 자식들을 보기 씁쓸했죠. 고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걸 자식에게 필요 이상으로 쏟아붓는 건 부모 자식 관계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걸 말이죠. 자식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시는 게 아니라 연락도 자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 씨 부부가 연락을 끊어주길 바라는 듯 했죠. 그래서 고 씨도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고 씨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평수는 좀 더 작지만 대신 깔끔하고 위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가까운 곳이었는데 그만큼 살던 집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안 하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모아둔 돈도 있었고 주식으로 큰 돈은 아니어도 용돈 벌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서로만 생각하고 살자 싶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더 이상 아끼지 말고 좀 더 편하게 말이죠. 자식들에게 나중에 물려줄 걸 생각하고 사니 늘 부족한 것 같았지만 가진 거 다 쓰고 죽자고 생각하자 생활이 무척 풍요로워졌죠. 통장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고 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식 생각 안 하고 노후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